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예전에 이게 조금 텀이 길어지긴 했지만은 시퀀스 투 시퀀스 번역 부분에서 이제 피키랑 리버스 메서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것에 대한 발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논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가 SEQ2 SEQ가 따지고 보면은 한글이 됐던 어떤 뭐 원문이죠. 원문이랑 원문을 이제 뭐 독일어나 영어처럼 번역으로 바꾸는 이제 내용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원문을 번역문 A라는 언어 체계에서 B라는 언어 체계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과정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그동안은 이제 LSTM이나 GRU 요게 이제 주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요번에 트랜스포머로 바뀌면서 좀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됐죠.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LSTM과 GRU에서 이 트랜스포머로 가기 전에 과도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좀 익혀두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정리한 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의 개선 사항으로 리버싱 더 소스 센텐스라는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엇을 한 거냐면은 LSTM이랑 그 다음에 GRU 그리고 RNN의 이 세 개가 트랜스포머 레이어와 비교했었을 때 갖고 있는 얘네들의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이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장이 어쨌든 순서대로 들어오잖아요. 시간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이 시간으로 이제 도메인이 들었을 때 앞단의 내용들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뒤에 있는 단어만 기억률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갖는 게 LSTM GRU RNN의 가장 큰 문제죠. 롱텀 디펜던시 메모리였나? 아마 맞을 겁니다. 롱텀 디펜던시에 의존성이 있는 거죠. 물론 RNN이 대비해서 LSTM의 GRU가 그걸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을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죠.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을 완전히 해소한 건 트랜스포머고 트랜스포머는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했느냐? 포지셔닝 인코딩 방법으로 해소를 했죠.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LSTM, GRU, RNN은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논문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소를 했느냐? 아예 문장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처음에는 정방향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또 역방향으로 읽어가지고 이 두 개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개의 컨텍스트를 그냥 디코더한테 때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문을 정방향으로 읽는 거랑 역방향으로 읽어가지고 이 두 개의 컨텍스트 벡터를 다 모아가지고 디코더한테 넘겨준다. 이게 이 논문인 리버싱 더 소스 센텐스의 주요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읽는 거잖아요. 양방향으로 읽는 거니까 여기 바이 다이렉셔널 옵션만 활성화해주기만 하면 돼요. 소스 코드 레벨에서는. 근데 이 바이 다이렉셔널 소스 코드를 활성화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단어까지 듣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한국어는 끝까지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국어 언어 체계에서는 키워드가 문장의 뒷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영어에서는 앞단에 이제 그 문장의 키워드가 위치하는 경우가 좀 더 많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SVO, SOV 이렇게 구조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구조에 매몰돼 가지고 시퀀스 투 시퀀스의 성능이 계속 이제 그 편차가 발생을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아예 그냥 바이 다이렉션 옵션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인코더에서 이 좀 더 풍부한 내용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디코더한테 때려 넘겨버리자. 이게 이 논문의 주요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인 이 시퀀스의 리버스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피키는 뭐냐? 피키는 이게 은근히 되게 중요해요. 피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피키를 만든 사람이 이 피키를 만든 연구진들이 어텐션 시퀀스 투 시퀀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발전한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레이어라고 보면은 이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만든 초창기 개발진들이 가장 처음에 만든 논문이 피키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키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엿보기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논문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인코더고 인코더에서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면은 이렇게 디코더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만 보면 이렇게 뭘 표현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인코더에서 컨텍스트 벡터가 나온 다음에 디코더의 맨 처음 SOS 토큰이 입력되는 이 디코더 레이어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모든 디코더의 단어를 그러니까 워드 제너레이션 하는 그 스텝마다 이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의 현재 히든 레이어랑 합쳐가지고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디코더가 이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를 잊지 말게끔 하는 게 이 피키 논문의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 여기까지 제가 지금 발표하는 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매 디코드의 단어 제너레이션 하는 레이어마다 넣어주니까 이 디코더들이 인코더에서 어쨌든 압축된 정보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단어를 생성을 하다 보니까 번역의 퀄리티가 올라왔다. 요게 이제 피키 논문의 주요한 아이디어이고 이 피키에서 어텐션까지 도입을 하면 이제 그 어텐션이 잠깐만요. 이거 나중에 발표할 건데 시퀀스에 아이고 이 어텐션이 도입이 된 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바나 뭐뭐뭐 어텐션 메서드고 또 하나가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피키 논문들을 개발한 개발진들이 이 컨텍스트 벡터를 매 디코더의 그 단어 제너레이션에 넘겨주는 방식을 응용을 해서 어텐션까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발표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텐션 투 시퀀스의 가장 베이스 되는 논문은 이 피키 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키를 하는 해당 레이어의 구조는 그냥 그 컨텍스트 벡터랑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여기 MLP 레이어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서 압축을 조금 해가지고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쉐입이랑 동일하게만 만들어주고 딱 보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 컨텍스트 벡터랑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두 개 합치면은 데이터량이 두 배가 늘어나거든요. 그 데이터량을 이 MLP를 거쳐가지고 하프로 줄여주면서 동시에 조금 이제 MLP 자체의 그 의미를 조금 부각시켜주는 작업이 있죠. 그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작성한 이 포스트에서는 인코더의 바이 다이렉션 옵션을 활성화하는 첫 번째 방법이랑 그 다음에 피키 방법론 적용 이 두 가지를 코드화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 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인코더 쪽은 좀 편해요. 그냥 LSTM에다가 여기 바이다이렉셔널 옵션에 이제 여기 BI라고 적었는데 이걸 이제 BI가 따지면 true거든요. true 옵션을 줘가지고 인코더가 양방향으로 학습되게끔 활성화를 시켜줬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이 LSTM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의 최종 쉐입이랑 히든 스테이트의 최종 쉐입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웃풋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 컨텍스트 랭스, 히든 디멘전 요 순서의 3차원 매트릭스 3차원 텐서가 되고 히든 스테이트의 쉐입은 넘버 리니어, 배치 사이즈, 히든 디멘전의 3차원 텐서가 되는데 이게 양방향이 되면은 여기 아웃풋 같은 경우는 히든 디멘전에 곱하기 2가 들어가고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 넘버 레이어에 곱하기 2가 들어갑니다. 이, 이 LSTM이랑 GRU 같은 경우는 각 옵션별로 아웃풋 컨텍스트 백 아웃풋 아웃풋 뭐라고 하는데 그냥 아웃풋을 할게요. 아웃풋의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히든 스테이트의 쉐입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 넘버 레이어가 곱하기 2가 되니까 이 컨텍스트 벡터 따지면 히든 스테이트에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컨텍스트 벡터라고 똑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단어가 여러 개니까 이거 좀 헷갈리긴 한데 이거 그 동치인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가 넘버 레이어가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 그 매트릭스에서 그 차원 그 리쉐이프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넘버 레이어는 이제 곱하기 2가 됐던 거를 다시 원래로 이제 반으로 줄여주면서 그때 이 매트리스를 옆으로 넘겨가지고 히든 디멘전을 곱하기 2로 늘려준다. 아무튼 이 리쉐이프 과정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 디코더 쪽에서 잠시만요. 여기 리쉐이프 바이 컨텍스트 벡터 쪽에서 이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가 2배가 늘어난 거를 리쉐이프하는 과정을 여기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 리쉐이프 과정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의 바이 다이렉션 옵션이 활성화되었으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히든 디멘전 사이즈만 그 2배로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 피키 레이어가 이 전체 이제 피키 시퀀스 클래스 만들 때 여기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이 피키 레이어가 이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랑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요 두 개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피키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데이터를 반으로 압축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코드적인 관점을 코드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피키랑 리버스 따지면 바이 다이렉션이죠. 요 두 과정을 이 시퀀스에 녹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델 훈련할 때는 이제 저번에 진행을 했었던 이 모델이 훈련될 때는 어 어디였지? 이 코드는 쭉 너무 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티처 폴싱 그러니까 모델이 훈련이 될 때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정답을 라벨링된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 어떠한 경우에는 라벨링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 시퀀스의 워드 제너레이션을 올바르게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번에 발표했던 그런 디테일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요하게 적용된 건 따지면 티처 펄싱 요거 한 가지 메서드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에서는 바이 다이렉션 옵션이 활성화되었고 피키 레이어가 들어가면서 이전 포스트에서 발표했었던 티처 폴싱 기법이 적용된 이 세 가지 기술이 적용된 시퀀스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네, 말씀하시죠. 일단은 그 번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문장을 이해하고 또 역으로 뒤에서도 문장을 이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적용한 바이 다이렉션 옵션이긴 하죠. 네. 네.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인코더랑 디코더로 나누면서 인코더에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디코더에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하는 부분을 섞는 부분이 저기 바이 시퀀스, 다이 시퀀스. 네. 바이 다이렉셔널 부분인데 원래는 시퀀스도 시퀀스인데
그 안에 바이 다이렉셔널 저 컨텍스트 벡터를 넣었다는 거죠? 그쵸. 원래 시퀀스 초창기의 시퀀스에서는 이 네. 바이다이렉션 옵션도 빠져 그냥 예. false로 놓고 적용을 했었죠. 예예예. 근데 바이다이렉션 옵션을 더 넣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의 그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피처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요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아. 여기서 근데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 컨텍스트에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만 더 넣어보자. 그게 어텐션. 어텐션인 거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컨텍스트 벡터라는 부분이 어텐션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이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에는 아예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이 생겼고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기존에 있던 그 뭐 무슨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채널 무슨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합쳐졌던 거를 이제 쭉 늘려 가지고 좀 더 풍부성을 만들었다는 그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리를 지금 지금 하자면은 제가 좀 네. 컨텍스트 벡터가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넘어가잖아요. 이 시퀀스가. 네네네. 근데 이 컨텍스트 벡터가 그냥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컨텍스트 벡터만 넘어갔다가 이제 이 시퀀스가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이 번역기의 성능을 내니까 요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파생된 그 논문들이 나온 거예요. 그 논문들 중에 어떤 거는 바이 다이렉셔널 옵션을 적용을 시켜보고 어떤 거는 피키 메서드를 적용을 시켜본 거죠. 거기서 이 피키 메서드를 적용을 시킨 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어텐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코드 실습한 거는 이제 AI 허브죠. AI 허브에 있는 그 방송 컨텐츠 한국어 유럽어 번역 말뭉치를 가져와가지고 얘를 이제 쭉 다 전처리했죠. 전처리했다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단어가 이게 문자열 데이터인데 그 문자열 데이터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텐서 데이터셋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텐서 데이터셋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 단어장의 개수는 몇 개니, 원문 문장의 길이랑 뭐 번역 문장 길이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니, 그 다음에 인베딩 차원이나 뭐 디코드 연결 차원. 디코드 연결 차원이 따지면은 그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랑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연결되는 그 유닛의 차원을 맞춰준다.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차원 맞추는 건 이제 그 모델 설계할 때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정의를 했고 뭐 양방향 학습, 단방향 학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따지면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죠. 이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안에다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쨌든 프린트F로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이 타뷸레이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타뷸레이트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내가 입력한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표로 좀 잘 표현을 해가지고 프린트F를 해줍니다. 뭐 혹시 이런.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여기 그 타뷸레이트 부분을 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뭐 실험적으로 좀 저희가 그 에포크라든지 이런 하이브 파라미터를 바꾸기 위해서 파서 뭐 아규멘트 쪽 그걸로 해 가지고 메인 점 파이에다가 이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쭉 나열해서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도 타뷸레이트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타뷸레이트는 오. 이제 윤수님이 어떤 PI 파일을 만들었어요. PI 파일은 이제 네. 뭐 실험을 하기 위한 PI 파일이죠. 그럼 걔 네. 딱 처음에 실행시킬 때 프린트에다가 뭐 넣을 거 아니에요. 이 네네네. 프로젝트는 뭐고 이 여기에서 주요 평가하고자 아 하는 모델은 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훔친 거구나.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아 만들어준 라이브러리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해준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죠? 얘를 나 혼자만 보는 프린트F가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보고가 싶어요. 아. 온라인에서 리포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완디비를 쓰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예. 아. 음. 이렇게 프린트F 할 때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깔끔하게 프린트해주고 동시에 이거를 인터넷 벤치마크 리포트 프레임워크인 완디비에다 연결해줘가지고 하나의 깔끔한 리포트를 만들어 주는 것. 요것도 이제
중요한 그 스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 코드를 쭉 작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코드가 이 코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의 클래스 안에 이 함수가 조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파이서닉하게 코드가 작성된 건 아니에요. 조금 C랑 C++스럽게 작성이 돼가지고 이 코드는 나중에 리팩토링을 한번 하긴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 근데 구동은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코드 작성을 할 때 최대한 파이서닉스럽게, 그래 객체지향스럽게 코드 작성하는 거를 계속 익혀 나가시긴 해야 돼요. 저는 그 스킬이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코드 전문을 올려놓긴 했는데 요게 조금 지저분한 그 스파게티 코드라 좀 가깝긴 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실험 준비는 아까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했으니까 그 데이터 전처리한 거를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뭐 옵티마이저 설정 같은 거 쭉쭉 진행을 했고 티처 버싱 레이셔도 이제 하나의 그 메서드로 이제 관리 그 여기 시퀀스 트레이너라는 별도의 제가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거 깃허브에 올라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이 티처 포싱을 제어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이제 객체화를 시켜가지고 가져와서 어떨 때는 라벨링된 데이터 다 보여주고 어떨 때는 단어 생성을 잘 하게끔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그 과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다 진행을 시켜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결과물을 지금 이렇게 훈련 정어도 검증 정어도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 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원문이랑 이제 번역된 결과물, 그 다음에 이 번역된 결과물이랑 비교하기 위한 그 라벨링된 데이터 결과물 이렇게 되게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휴먼 이밸류에이트, 그러니까 사람이 이 번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퀀스 투 번역, 이거 따지면 여기가 이제 프리딕트죠. 프리딕트가 라벨된 데이터랑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를 평가를 그냥 사람이 수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라가스라는 RAG 파이프라인의 정량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정량적이라는 그 표현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것도 오픈 소스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궁금하네요. 이거? 이거 제가 그 다음에 코드까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되게 쉬워요. 완디비처럼 쉽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라가스라는 이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단어를 어쨌든 생성을 한 거를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 눈으로 봐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숫자가 나와야 돼요. 0 또는 1. 1이면은 제일 이제 번역을 잘한 거고 0이면은 이제 번역이 완전 개판인 거죠. 그거를 평가를 해주는 프레임워크인데 여기 RAG는 빼고 여기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 생성이 얼마나 라벨링된 데이터랑 비교했었을 때 잘 나왔느냐, 잘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제 라가스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죠. 블랙 스코어랑 로거스 스코어로 그 단어를 생성을 했었을 때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숫자로 내보내줘요. 이게 그 제가 예전에 여기 어디 갔지? 빔서치 알고리즘 설명을 할 때 이 빔서치 알고리즘 제일 밑에다가 이 블랙스코어 넣어놨거든요. 블랙스코어를 넣어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이 지금 생성된 단어가 그 프리딕트한 단어가 라벨링된 그 데이터를 비교를 했었을 때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내줘요. 정량된 지표를 내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지표가 지금 제가 이 포스트를 작성할 때는 너무 숫자가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가지고 안 넣어놨거든요. 근데 라가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블랙스코어 그 함수를 로우 코딩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아 이해했어요. 아 그래서 네, 저번에 제가 어텐션 했을 때
만약에 NLP 그 데이터셋을 다 전처리한 다음 이걸 다 넣었을 때 지금 만든 코드에 대한 어텐션에 대한 이 증량적인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이것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혹시? 맞아요. 단어를 아, 생성을 하게 되면 어쨌든 단어 생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지금 그 포스트를 작성했으니까 그럼 단어 생성한 결과물을 라가스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로 블레스코어나 로그 스코어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뭐 하나만 이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셋 뭐 한 10,000개 정도 넘어가는 데이터셋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전체에 대한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딱 제시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설계한 시퀀스의 단어 생성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뭐 70이 됐든 60이 됐든 이렇게 평가를 할 예. 수가 있고요. 이게 전통적인 문장 생성 평가 지표인데 이 라가스에서는 두 개를 더 줘요. 이 팩추얼 코렉트니스랑 시멘틱 시밀러리티. 요거는 뭐냐면은 요것도 똑같이 지금 생성한 답변 따지고 보면 이게 프리딕트한 데이터죠. 프리딕트한 데이터가 앤서랑 비교해서 그 앤서는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예요. 그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죠. 그거랑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얼마나 사실적으로 정확한지를 알려주는 게 이 요 두 개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사용 예시가 어, 여기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저도 라이브러리 지금 딱 생각한 게 이게 어쨌든 저희가 그 CV나 뭐 어쨌든 AI 머신러닝 쪽으로 따져보면은 그 프리시저널 이퀄이랑 F1 스코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게 맞네요, 정확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 리스폰스가 이제 이렇게 하는 프리딕 거구나. 데이터, 레퍼런스가 라벨링 된 데이터 두 개 딱 넣어가지고 자 얼마나 팩추얼 코렉트니스한지 나한테 숫자를 알려줘 하면은 바로 알려줍니다. 이런 이제 평가 프레임워크가 있으니까 요거를 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두 개 이해했습니다. 있죠. 팩추얼 코렉트니스랑 시메틱 시밀리티. 얘네들은 평가를 할 때 어떤 걸 쓰느냐? 이밸류에이티드 LLM을 도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픈 AI 그 챗GPT 있죠. 걔한테 데이터를 네. 넘겨줘가지고 챗GPT가 아, 얼마나 사실적으로 유사한지 의미적으로 유사성인지를 알려줘요. 숫자로. 아, 그래서 이해했어요. 요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이 생성의 영역은 애매하잖아요. 얼마나 잘 저, 만들어냈는지 안 만들어냈는지. 그쵸.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한 것도 어쨌든 이 생성의 영역에서 어쨌든 이 평가 지표로 만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구나라는 걸.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해야 돼요. 이 단어 생성도 음. 그 뭐 뉘앙스라던가 아니면 네. 한국어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존댓말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존댓말이 안 나오는 경우라던가 뭐 이게 99.9%를 99%라고 답변하던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대규모 데이터셋 그런 거 다 언제 다 사람이 일일이 평가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음. 대한 정량적인 프레임워크는 요 라가스 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 그 평가를 진행하면 조금 더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 시퀀스에서 LSTM이 갖고 있는 그 롱텀 메모리 디펜던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 때 바이 다이렉셔널 옵션을 적용해 가지고 그 컨텍스트 벡터의 그 피처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자. 그게 첫 번째고 피키는 디코, 디코더인데 매 디코더의 제네레이션 레이어마다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를 억지로 우겨 넣어가지고 계속 그 의미를 까먹지 말고 단어를 제네레이션 하라. 요 두 가지 기법이 이 두 가지 기법에 대한 포스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잠깐 또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말씀하시죠. 때문에 억지로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억지로 그 억지로 지금 집어넣는 정보 있잖아요, 방금. 네네네. 어, 이 정보도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RLN 그리고 LSTM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상우님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모델까지. 네네네.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더 많은 이제 단어든 더 많은 롱텀 메모리를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것도 또 어쨌든 간에 까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건 맞죠? 그걸 막으려고 트랜스포머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 그게 네. 궁금했던 거.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병렬 처리를 하는 그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텐션이 나오고 어텐션에 대한 거를 어텐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병렬 처리를 하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넣은 그 트랜스포머를 만든 게 어쨌든 조금 더 해결 방안으로서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LSTM이 됐든 GRU가 됐든 RN이 됐든 걔네들은 어쨌든 타임 도메인에 매몰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는 모델이니까 이 모델 자체를 아예 갈아엎자라고 나온 게 어텐션이라는 하나의 그 메서드를 사용을 한 거고, 두 번째가 인코딩 자체를 포지셔닝 인코딩으로 이 타임 도메인을 다 없애버린 거죠. 뭉개버린 거죠. 타임 도메인을 다 그 음. 인덱싱을 매겨가지고 그 두 가지 네. 기법이 도입이 된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잊어먹는 그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중요하니까 그거를 하는 게 포지셔널 인코딩 쪽 그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쓰는 거고. 아유,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또? 포지셔닝 인코딩을 도입을 하면서 이 네. 입력되는 인덱스에 대한 그 뭐 인덱스 네. 뭐 위치 뭐 이런 거는 다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는데 이 트랜스포머 자체의 문제점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비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셋을 넣어야 되는 그건가요, 아니, 혹시?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거는 네.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이 네. 잡아먹는 VRAM 용량이 이게 아, 막 용량 문제. 아, 그 네. 지수로 올라갑니다. 뭐 아, 2회제곱 뭐 3회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